엄마, 이제 혼자 계시면 위험해요. 요양원 들어가세요. 딸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하지만 한정혜 씨의 귀에는 위험보다 치워야 한다는 말로 들렸습니다. 정혜야, 이 집은 내가 너희 키우면서 평생 지켜온 곳이야. 아직은 혼자 할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자존심만은 꺾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옆에서 아들이 툭 던지듯 말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할게. 아파트 팔면 손녀 유학비 다 해결돼. 지금이 딱 좋아. 순간 공기마저 얼어붙었습니다. 정혜 씨는 오래된 전화기를 쥔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가 침묵하는 동안 수화기 너머에서 들리던 자식들의 목소리도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뚝 소리와 함께 전화선은 끊겼습니다. 남은 건 정막뿐이었죠. 하지만 그 정막이 그녀 인생의 새로운 시작이 될 거라는 건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침 햇살이 거실 커튼 사이로 스며들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느릿느릿 몸을 일으켰습니다. 무릎이 뻐근하게 쑤셔왔지만 이 정도는 노인네라면 다 그렇지라며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싱크대에는 어제 저녁에 씻어둔 그릇들이 아직 가지런히 놓여 있었습니다. 혼자 사는 집안일은 많지 않았습니다. 그릇 몇 개, 청소할 먼지 조금, 그리고 하루에 한 번씩 챙겨 먹을 약통이 전부였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우유팩 하나와 반쯤 남은 김치통이 전부였죠. 오늘은 마트에 가야겠네. 정혜 씨는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장바구니를 챙겨 밖으로 나섰습니다. 동네 마트에는 젊은 엄마들과 노인들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카트 대신 작은 손수레에 배추 한 포기, 두부 한 모, 작은 생선 한 마리를 담았습니다. 이제 혼자 먹을 양만 사니 돈도 덜 들긴 하네. 그렇게 중얼거리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계산대에서 카드를 내밀자 점원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할머니, 오늘도 장 보러 오셨네요? 정혜 씨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인사가 따뜻했지만 집에 돌아와서는 더 외로움이 짙게 밀려왔습니다. 누군가의 호칭에 반응은 했지만 그 호칭 뒤에 정혜라는 이름은 없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오자 집안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거실 벽에는 아직 남편의 젊은 시절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벌써 세상을 떠난 지 10년째였습니다. 여보, 이 집이 아직도 이렇게 커 보여요. 정혜 씨는 사진을 향해 작게 말했습니다. 아무 대답도 돌아오지 않았지만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미소를 머금고 있었습니다. 점심 무렵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점심 드셨어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응, 먹었지. 두부찌개 끓여 먹었어. 엄마, 솔직히 걱정돼요. 혼자 계시는 게 언제 넘어지실지 몰라요. 나 아직 안 늙었어. 괜찮아. 아니에요, 엄마. 혼자 사는 건 고집일 뿐이지 안전은 아니에요. 딸의 목소리는 따뜻했지만 그 끝에는 의무감이 묻어 있었습니다. 마치 안부 인사가 아니라 엄마의 상태를 확인하는 업무 보고 같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집안이 더 싸늘하게 느껴졌습니다. 딸이 걱정하는 건 알지만 그 말 속에는 보이지 않는 선이 그어져 있는 듯했죠. 그 선 너머엔 엄마를 돌봐야 한다는 부담, 그리고 어쩌면 빨리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재촉이 숨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뒤 아들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아들은 소파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단도직입적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아파트 팔고 요양원 가시면 저희도 좀 숨통이 트여요. 손녀 유학 자금도 해결되고 엄마도 안전하고요. 정혜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내 말은 결국 내 집이 필요하단 거네. 아들의 표정에는 약간의 당황이 스쳤지만 이내 담담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왜 그렇게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다 서로 좋은 거잖아요. 엄마는 돌봄 받으시고 저희는 걱정 덜고 일석이조 아닙니까? 그녀는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너희한테 집은 자산일지 몰라도 나한테는 평생의 기억이야. 내 아버지랑 같이 키운 집, 내가 학교 가던 날, 내가 대학 붙던 날, 그 모든 게 이 벽에 묻어 있어. 그런데 그걸 돈으로만 보니 참 씁쓸하다. 아들은 피곤한 듯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세상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살면 안 돼요. 현실적으로 봐야죠. 요즘 요양원 시설 얼마나 좋은데요. 호텔 같아요. 정혜 씨는 그 말에 더 이상 대꾸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의 말이 맞는 부분도 있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것엔 저항이 솟구쳤습니다. 그 저항은 곧 나는 짐이 아니다라는 울부짖음이었습니다. 밤이 찾아왔습니다.
정혜 씨는 낡은 전화기를 바라보다가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번호를 눌러야 할지 몰라 멈칫했습니다. 남편에게 전화를 걸 수는 없고 친구들은 대부분 자식 따라 다른 도시로 이사 갔습니다. 마음속에 맴도는 이름은 많았지만 걸 수 있는 번호는 없었습니다. 전화할 사람이 없네요. 그녀는 수화기를 한참 동안 귀에 댔다가 이내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집안은 다시 고요했습니다. 냉장고의 작은 모터 소리만이 시간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혜 씨는 깨달았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건 병도 가난도 아닌 침묵이라는 것을요. 그 침묵이 그녀의 하루를 조금씩 갉아먹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가에 부딪혀 반사되었지만 집안은 여전히 무거운 정적에 잠겨 있었습니다. 한정혜 씨는 혼자 밥상을 차렸습니다. 달걀 프라이 하나와 김치 조금. 식탁 맞은편에는 여전히 빈 의자가 놓여 있었죠. 여보, 이 자리가 아직도 허전하네요. 그녀는 식탁에 앉아 젓가락을 들다가 문득 사진 속 남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다가 문득 눈물이 맺혔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왜 혼자 밥을 먹고 있어야 하지? 마음을 다잡으려 했지만 눈물은 그릇 위로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엄마, 요즘 어떠세요?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괜찮아. 밥도 챙겨 먹고 약도 잘 먹고 있어. 엄마, 사실 오빠랑 얘기했어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게 아무래도 위험할 것 같다고요. 또 그 얘기니? 너희만 걱정하면 나도 편하겠니? 엄마, 화내지 마세요. 저희가 괜히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요양원 가시면 안전하고 저희도 마음이 놓이죠. 정혜 씨는 순간 수화기를 든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안전이라는 말이 자식들의 입에서 나올 때마다 그것은 돌봄의 따뜻함보다는 부담을 내려놓으려는 핑계처럼 들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됐어. 그만 얘기하자. 엄마는 아직 괜찮아.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에 남은 차가운 기운이 온몸으로 번져갔습니다. 그녀는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엄마가 아니라 엄마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문제라는 것을요. 며칠 뒤 아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아내와 함께였습니다. 며느리는 겉으로는 상냥한 미소를 지었지만 눈빛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어머니, 요즘 무릎은 좀 어떠세요? 아직 쑤셔. 근데 혼자서도 살 수 있어.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요양원 몇 군데 알아봤는데요.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다양하고 오히려 집보다 훨씬 안전할 거예요. 정혜 씨는 며느리의 말 속에서 당신이 여기 안 계셨으면 좋겠다는 숨은 뜻을 읽어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단호해졌습니다. 내가 불편해서 그러는 거니? 며느리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은 절대 아니에요. 그냥 저희도 직장 다니느라 바쁘고 아이들도 돌봐야 하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조금 힘들어요. 정혜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너희도 힘들겠지. 하지만 내가 내 짐은 아니야. 그녀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멍이 더 크게 번져가고 있었습니다. 짐이 아니라고 말해야 하는 순간 이미 스스로가 짐처럼 느껴지고 있었으니까요. 밤이 되었습니다. 거실에 앉아 TV를 켰지만 화면 속 드라마는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남녀 주인공이 사랑을 속삭이고 갈등을 풀어가는 모습이 오히려 잔인하게 느껴졌습니다. 자신에게는 더 이상 그런 이야기조차 찾아오지 않는다는 사실이 선명하게 다가왔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이번에는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이 집 팔기 딱 좋은 시기예요. 전세금 돌려받으면 요양원 비용도 되고 남는 돈으로 손녀 유학비도 해결돼요. 엄마도 좋고 우리도 좋고. 순간 정혜 씨의 가슴에 송곳 같은 말이 꽂혔습니다. 그녀는 침묵하다가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내 집을 그렇게 쉽게 계산할 수 있니? 이 집은 내 아버지와 내가 흙먼지 뒤집었으며 벽돌 쌓아 올린 집이야. 내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마당이 있는 집이고. 아들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추억은 추억일 뿐이에요. 이제는 현실을 보셔야죠. 정혜 씨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 균열이 점점 더 크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동안 정혜 씨는 사람을 만나지 않았습니다. 장 보러 가던 마트에도 가지 않았고 이웃과의 짧은 인사도 피했습니다.
집안은 점점 더 적막해졌습니다. 심지어 벽시계의 똑딱 소리조차 그녀에게는 커다란 망치질처럼 들렸습니다. 밤마다 전화기를 붙잡고 전화를 걸까 말까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걸어야 할 번호는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은 대부분 요양원이나 자식 집으로 들어가 버렸고 남편은 이미 세상에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전화를 들다가 이내 내려놓곤 했습니다. 그때마다 가슴속에 또 다른 흉터가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집에 찾아왔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자 딸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오빠랑 저랑 얘기해봤어요. 솔직히 요양원이 답인 것 같아요. 전문 인력도 있고 의료진도 있고 엄마도 덜 불안하시잖아요. 정혜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난 아직 그럴 준비 안 됐어. 엄마, 준비는 무슨 준비예요? 사고는 갑자기 나는 거예요. 엄마는 모르시겠지만 저희는 늘 불안해요. 딸의 목소리에는 애정과 피로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손등을 매만지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불안한 건 너희가 아니라 나야. 나는 매일매일 내 존재가 너희에게 짐이 될까 봐 불안한데. 그날 밤 정혜 씨는 처음으로 집안 불을 다 끄지 못하고 잠들었습니다. 깊은 어둠 속에서 전화기 불빛만이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그 불빛은 마치 그녀에게 속삭이는 듯했습니다. 너는 혼자다. 너는 잊혔다. 그녀는 이불을 머리끝까지 끌어올리고 속으로 울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마침내 이렇게 다짐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 눈치 보며 살 수는 없어. 이 상처가 나를 무너뜨리기 전에 내가 뭔가를 해야 해.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그 상처가 곧 인생을 뒤흔드는 전환점이 될 거라는 것을요. 며칠 동안 이어진 침묵은 한정혜 씨의 몸과 마음을 더욱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낡은 아파트 창밖으로는 가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빗방울이 유리창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녀는 그것을 닦을 힘조차 내지 못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소리조차 쓸쓸함을 더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초라해질 줄은 몰랐네요. 그녀는 소파에 앉아 오래된 앨범을 펼쳤습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입학식에서 활짝 웃고 있던 사진, 남편이 숯불 앞에서 고기를 굽던 사진, 모두 다 살아있는 듯 생생했죠. 그런데 그 속의 웃음은 어디로 갔을까요? 사진을 덮자 현실의 적막이 더욱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날 오후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혜 어르신 맞으시죠? 저희 이번에 시니어 상담 프로그램 안내차 연락드렸습니다. 정혜 씨는 순간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누군가 먼저 연락을 해온 것이 오랜만이라 왠지 모를 안도감이 밀려왔습니다. 네, 저인데요. 상담 프로그램이요? 네.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안부 확인도 하고 복지 정보도 드리는 프로그램이에요. 혹시 내일 오실 수 있으세요? 전화를 끊고 난 뒤 그녀는 잠시 앉아 있었습니다. 가봐야 하나, 괜히 나이 들어서 불쌍한 사람 취급만 받는 건 아닐까. 하지만 곧 스스로를 다잡았습니다. 그래도 전화기 붙잡고 우는 것보다는 낫겠죠. 다음 날, 비가 그친 거리를 천천히 걸어 주민센터에 도착했습니다. 낡은 유리문을 열고 들어가자 직원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르신. 앉으세요. 벽에는 시니어 콜센터 봉사단 모집이라는 포스터가 붙어 있었습니다. 정혜 씨는 의아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직원은 활짝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외로운 어르신들끼리 서로 전화로 안부를 묻고 상담도 해주는 프로그램이에요. 매일 정해진 시간에 서로 전화를 걸고 받으면서 외로움도 줄이고 관계도 만드는 거죠. 정혜 씨는 순간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전화기. 바로 그 전화기 때문에 그녀는 며칠 동안 밤마다 울었는데 이제는 그 전화기가 새로운 의미로 다가온 것입니다. 저도 할 수 있을까요?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직원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특히 어르신은 교사 출신이라고 들었는데 말씀도 잘하시고 경청도 잘하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이 필요해요. 그녀는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잊고 있던 감정이 피어올랐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여전히 필요할 수 있다니. 서류를 작성하며 그녀는 손끝이 떨리는 걸 느꼈습니다. 이건 단순한 종이가 아니라 자신을 다시 세우는 작은 다짐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발걸음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마음속에는 작은 빛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을 내가 메워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날 밤, 정혜 씨는 오랜만에 전화를 스스로 걸어봤습니다.
수신자는 봉사단에서 연결해 준 다른 어르신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새로 등록한 한정혜라고 합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쉰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아이고, 반갑습니다. 저도 혼자 살아서 전화 올 데가 없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니 좋네요. 그 짧은 대화 속에서 정혜 씨는 다시 살아있음을 느꼈습니다. 몇 분간의 통화였지만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사람의 숨소리와 목소리는 그녀를 다시 세상과 연결시켜 주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거울 앞에 서서 머리를 단정히 빗었습니다. 내가 다시 사람답게 살아야죠. 혼잣말이지만 목소리에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아침밥을 챙겨 먹고 수화기를 곁에 두었습니다. 오늘은 또 누군가의 목소리를 들어야 할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줄 수 없는 위로를 낯선 어르신들과의 목소리에서 찾을 수 있다는 것을요. 하지만 그녀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작은 전환이 앞으로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꾸어 놓을 커다란 파도라는 것을요. 그 파도는 때로 쓰라릴 것이고 때로는 눈물이 될 것이며 결국은 그녀를 구원으로 이끌 것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낯선 이의 목소리는 며칠 동안 정혜 씨의 삶을 지탱해 주었습니다. 짧게는 안부 인사, 길게는 옛날 이야기까지 나누며 그녀는 조금씩 활기를 되찾아갔습니다. 수화기를 내려놓고 나면 고요함이 다시 밀려왔지만 그 고요함은 더 이상 텅 빈 침묵이 아니라 잠시 쉬어가는 정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처음으로 달력을 꺼내 봉사단 통화 시간을 표시했습니다. 내일은 2시, 모레는 5시. 일정이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도 삶이 규칙을 되찾는 것 같았죠. 그러나 희망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불쑥 찾아왔습니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집안을 둘러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엄마, 요즘 뭐 하세요? 전화기 붙들고 계신다면서요? 정혜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응, 다른 어르신들이랑 전화도 하고 봉사단에서 시작했어. 서로 외롭지 않게. 아들의 표정에는 곧 비아냥이 섞였습니다. 엄마, 그런 거에서 뭐가 달라져요? 오히려 힘만 빼는 거죠. 그 시간에 차라리 요양원 프로그램 참여하시는 게 낫죠. 그녀는 속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전화기를 붙잡고 웃을 수 있었던 순간들이 아들의 눈에는 한심한 버둥거림으로만 보인다는 사실이 서글펐습니다. 나는 아직 요양원에 들어갈 생각 없어. 단호하게 말했지만 아들은 이미 들은 척도 하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는 옆에서 조용히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어머니, 사실 저희도 솔직히 힘들어요. 오빠랑 저랑 직장 다니면서 애들 키우는데 어머니가 혼자 계시는 건 늘 불안해요. 차라리 전문가한테 맡기시면 우리도 덜 걱정되죠. 덜 걱정된다. 그 말은 결국 짐을 내려놓고 싶다는 말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정혜 씨는 마음속으로 외쳤습니다. 나는 짐이 아니에요. 나는 아직 살아있는 사람이에요. 하지만 입 밖으로는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 그녀는 봉사단에서 연결된 다른 어르신과 통화를 했습니다. 상대는 80세의 박노인으로 요양원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솔직히 말할게요. 요양원 깨끗하고 밥도 잘 나와요. 근데 사람 마음은 그게 다가 아니에요. 정해진 시간에만 밥 먹고 정해진 시간에만 자야 하고 내 집이 아니니까 늘 누군가의 눈치를 봐야 해요. 정혜 씨는 그 말을 들으며 자신을 떠올렸습니다. 아들 집에 잠시 머물렀을 때 며느리의 눈치를 보며 냉장고 문조차 마음대로 열지 못했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요양원에 가면 저분처럼 살겠죠. 그 생각만으로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러나 위기는 다른 방식으로 찾아왔습니다. 딸에게서 전화가 온 날이었습니다. 엄마,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번 달부터 학원비가 너무 부담돼요. 오빠도 힘들다 하고 엄마 집 전세금 좀 정리해서 차라리 요양원 들어가시면 저희가 관리해 드릴 수 있잖아요. 정혜 씨는 그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내 오빠도 같은 말 하더라. 결국 너희한테 필요한 건 내 안전이 아니라 내 집이구나. 딸은 다급히 변명했습니다. 엄마,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엄마 걱정돼서 그러는 거예요. 하지만 정혜 씨는 알 수 있었습니다. 걱정과 욕심이 뒤섞인 목소리, 그것이 자식들의 진심이라는 것을요. 그날 밤, 그녀는 다시 전화기를 붙들었습니다. 수화기를 들었지만 어떤 번호도 누르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봉사단 어르신들에게 전화를 걸고 싶었지만 그 순간만큼은 자신의 상처를 드러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화기 너머로는 여전히 위로가 올 수 있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눈물도 새어나갈 것 같았으니까요.
나는 어디로 가야 하나요? 정혜 씨는 속삭이며 침대에 몸을 던졌습니다. 천장은 어둠에 잠겨 있었고 그 어둠은 마치 거대한 천막처럼 그녀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몸까지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통증이 다시 심해졌습니다. 장 보러 가는 길에서 2번이나 넘어질 뻔했고 계단을 오르는 발걸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이래서는 진짜 혼자 살 수 없는 거 아닌가요? 그녀는 거울 앞에서 허리를 굽히며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머리카락은 더 휘어졌고 얼굴엔 깊은 주름이 패여 있었습니다. 자신감이 조금씩 사라졌습니다. 봉사단 통화 시간에도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상대가 괜찮으세요? 라고 물으면 그녀는 억지로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그저 좀 피곤할 뿐이에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그녀는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아들은 마지막 일격을 가하듯 말했습니다. 엄마, 이제는 결단 내리셔야 돼요. 솔직히 말해서 엄마가 이 집에 계속 계시면 저희도 불안하고 솔직히 돈도 묶여 있어요. 요양원에 들어가시면 저희도 살고 엄마도 안전해요. 제발 고집 좀 꺾으세요. 그 말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라 사실상 최후 통첩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고였지만 자존심 때문에 흘리지도 못했습니다. 그녀는 웃는 얼굴로 말했습니다. 알았다. 생각해보마. 그러나 문이 닫히자마자 그녀는 바닥에 털썩 주저앉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나는 이제 어디에도 설 자리가 없네요. 그날 밤 전화기는 고요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 수도 있었지만 그녀는 차마 버튼을 누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그녀는 이미 몰락의 끝자락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정혜 씨는 며칠째 집안에 틀어박혀 있었습니다. 전화기도 꺼둔 채 하루 종일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가끔은 텔레비전을 켰지만 화면 속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오히려 가슴을 더 파고들었습니다. 무릎 통증은 여전히 심했습니다. 집 앞 마트에 다녀오는 것조차 큰 모험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다 정말 내가 요양원에 끌려가겠구나.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속삭였습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들이 마치 자신의 마음처럼 위태롭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현관문 벨이 울렸습니다. 띵동. 정혜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초인종은 몇 번이고 울렸습니다. 마지못해 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보였습니다. 정혜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정민호 씨였습니다. 그녀가 교사로 일할 때 학부모 상담으로 몇 번 만났던 적이 있는 이제는 중년이 된 남자였습니다. 아니, 민호 씨, 여긴 웬일이에요? 어르신 안부 차왔습니다. 봉사단 활동 등록하셨다면서요? 그런데 요즘 통화 참여를 안 하신다고 해서요. 정혜 씨는 순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침묵이 누군가에게는 걱정이 되었다는 사실이 부끄럽기도 하고 동시에 고마웠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은 2사람 사이에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정민호 씨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선생님이 이렇게 지내실 줄 몰랐습니다. 예전엔 늘 당당하고 학생들 챙기느라 바쁘셨잖아요. 정혜 씨는 씁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사람이요. 나이 들면 다들 이렇게 무너져 가나 봐요. 나도 예외는 아니었네요. 아닙니다. 나이 때문이 아니라 지금 혼자 계셔서 더 그렇게 느끼시는 거예요. 정민호 씨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제가 온 이유는 선생님께 꼭 보여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입니다. 며칠 후 정민호 씨는 정혜 씨를 차에 태우고 한적한 곳으로 향했습니다. 도착한 곳은 고령자 복지주택 단지였습니다. 깔끔하게 지어진 아파트 동들이 줄지어 있었고 단지 안에는 작은 정원과 산책로 그리고 어르신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쉼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정혜 씨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여긴 요양원이 아니죠. 각자 집이 따로 있고 필요할 때만 생활지원사가 도와줍니다. 월세도 연금으로 충분히 감당할 수 있어요. 정민호 씨의 설명에 정혜 씨의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내 집처럼 내 공간에서 살 수 있다는 말인가요? 네. 선생님 같은 분들께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 제도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사회에 기여한 분들께 가산점도 주고요. 정혜 씨는 순간 눈물이 차올랐습니다. 민호 씨, 내가 이런 게 있는 줄 왜 몰랐을까요? 어르신,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직접 신청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단지를 둘러보며 정혜 씨는 마치 다른 세상에 온 듯한 기분이었습니다.
작은 텃밭에서 채소를 가꾸는 노인들, 휴게실에서 바둑을 두는 사람들, 산책로를 함께 걷는 이웃들. 그 얼굴에는 쓸쓸함 대신 자존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내가 찾던 삶일지도 모르겠네요. 자식들 눈치도 안 보고 요양원처럼 바치지도 않고. 그러나 희망과 동시에 불안이 몰려왔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정혜 씨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근데 내 자식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거예요. 아파트 전세금 내놓으라고 난리 칠 텐데. 정민호 씨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어르신, 이번에는 자식들보다 선생님 자신을 먼저 생각하세요. 살아오신 세월 동안 자식들 위해 너무 많이 내어주셨잖아요. 이제는 본인 몫을 챙기셔야죠. 그 말은 정혜 씨의 가슴 깊은 곳을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그녀는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결심이 조금씩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집에 돌아와 현관문을 닫자 다시 정막이 찾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정막은 어제와 달랐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씨가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그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내 인생, 내가 지켜야죠. 정혜 씨는 곧장 책상 위에 앉아 펜을 들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 신청서라는 제목의 서류가 눈앞에 있었습니다. 손끝이 떨렸지만 그 떨림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에 가까웠습니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시간 돼요? 요양원 하나 둘러보러 가시죠. 시설 좋은데 알아봤어요. 정혜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민수야, 이번 주말엔 안 돼. 엄마는 다른 데 갈 곳이 있어. 소화기 너머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굳었습니다. 어디요? 설마 또 이상한 생각하는 거 아니죠? 이상한 게 아니라 엄마 인생을 위한 생각이야. 이번엔 내 선택을 할 거야. 전화를 끊은 뒤 정혜 씨는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치 수십 년간 목에 걸려 있던 돌덩이가 조금은 내려간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오랜만에 창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지만 마음속에는 이상하게도 따뜻함이 번져왔습니다. 내가 아직도 웃을 수 있다는 게 놀랍네요. 정혜 씨는 그렇게 스스로에게 작은 미소를 건네며 오랜만에 편안한 잠에 빠져들었습니다. 며칠째 정혜 씨의 집안 공기는 달라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매일 복지주택 신청서를 꺼내놓고 필요한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소득 확인서 하나하나 챙기며 마치 새로운 학기 준비를 하던 교사 시절로 돌아간 듯 부지런해졌습니다. 아직도 뭘 할 수 있다는 게 기분이 좋네요. 거울 속 자신의 얼굴에 조금은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녀는 모처럼 화장품 뚜껑을 열고 립스틱을 살짝 발라보았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붉은 기운이 입술에 번지자 마치 다시 세상과 마주할 준비가 된 듯했죠. 하지만 문제는 곧 찾아왔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집으로 들이닥쳤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탁자 위에 노인복지주택 신청서를 발견한 것이었습니다. 정혜 씨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본 거야. 엄마, 또 왜 이런 데 관심을 가져요? 그냥 요양원 가시면 편하잖아요. 거기선 밥도 주고 간호사도 있고. 정혜 씨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건 시설이 아니라 내 삶이야. 요양원은 내 삶을 빼앗아가고 복지주택은 내 삶을 지켜줘. 아들은 한숨을 푹 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 그렇게 고집 부리시면 저희는 어떡해요? 엄마가 혼자 계시니까 매번 불안해서 전화 돌리고 시간 뺏기고 돈 문제까지 솔직히 말해서 우리도 버거워요. 정혜 씨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돈 문제. 결국은 그 얘기였습니다. 며느리가 뒤늦게 합세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애 둘 키우고 대출 갚고 생활비에 학원비까지 빠듯해요. 그런데 어머니 집 전세금이 묶여 있으니 저희도 여유가 전혀 없어요. 어머니가 그 집만 정리해 주시면 우리 가족도 숨 좀 쉴 수 있어요. 그 말은 날카로운 칼처럼 정혜 씨의 가슴을 베었습니다. 내가 결국 너희 짐이구나.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니. 그런 뜻은 아니에요. 그냥 현실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지만 이미 그녀의 귓가에는 짐이라는 단어만 메아리치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딸과도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딸은 전화를 걸어 다그치듯 말했습니다. 엄마, 집 정리 안 하실 거예요? 솔직히 엄마 집만 팔면 저희도 생활비 숨통이 트이고
엄마도 그 돈으로 편히 사실 수 있잖아요. 정혜야, 내가 힘든 건 알지만 내 집은 내 마지막 보루야. 그걸 팔면 난 진짜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 엄마, 왜 그렇게 감정적으로만 생각하세요? 요즘 다 그렇게 살아요. 우리 세대는 부모 도움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세대 간의 간극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자식들에게는 집이 곧 자산이고 부모의 노후는 경제적 부담이었습니다. 하지만 정혜 씨에게 집은 삶의 흔적이자 존재의 증명이었습니다. 건강 문제도 발목을 잡았습니다. 복지주택을 직접 둘러보러 가기로 한 날, 정혜 씨는 계단을 내려오다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지만 순간 자신도 두려웠습니다. 정말 혼자 살 수 있을까요? 몸은 분명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의 말이 일리가 있는 것도 사실이었죠. 밤마다 무릎을 주무르며 그녀는 갈등했습니다. 내가 선택한 길이 결국 나를 더 힘들게 하는 건 아닐까? 그러던 어느 날 복지주택 담당자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어르신, 이번에 신청이 몰려서 경쟁이 치열할 것 같습니다. 추가 서류가 필요해요. 가족 동의서도 제출하셔야 합니다. 정혜 씨의 손에서 수화기가 미끄러질 뻔했습니다. 가족 동의서요? 자식들의 반대가 뻔한 상황에서 가족 동의서를 받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대고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내 인생인데 왜 내 결정조차 내가 못하나요? 며칠 동안 그녀는 깊은 절망 속에 빠졌습니다. 자식들의 탐욕, 세대 차이에서 오는 벽, 그리고 자신의 건강 문제까지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내리는 듯했습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그 몰락 속에서 그녀의 결심은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든 반대가 있든 이번엔 내가 선택할 거예요. 내 삶을 내가 지킬 겁니다. 그날 밤, 정혜 씨는 오랜만에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봉사단의 한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저 오늘 많이 힘들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포기 안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번만큼은 제 인생의 주인이 되고 싶거든요. 수화기 너머에서 잔잔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요, 아줌마. 우리도 다 그래요. 결국은 자기 인생은 자기가 지켜야죠. 그 말은 마치 한 줄기 빛처럼 그녀의 마음속에 들어왔습니다. 정혜 씨는 여전히 외롭고 건강도 불안했습니다. 자식들의 반대는 더 거세질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몰락의 끝에서야 비로소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것을요. 주말 오전, 정혜 씨는 괜히 집안을 서성거리고 있었습니다. 싱크대 위 컵을 닦았다가 내려놓고 다시 소파에 앉았다가 일어나기를 반복했죠. 마음속이 편치 않았습니다. 며칠 전 아들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기 때문입니다. 엄마, 이번 주말엔 꼭 얘기 끝내야 합니다. 그 약속은 불길한 예감처럼 가슴에 남아 있었습니다. 예상은 틀리지 않았습니다. 띵동. 현관 초인종이 울리고 문 앞에는 아들과 딸, 그리고 며느리까지 함께 서 있었습니다. 셋 모두 이미 결심한 듯 굳은 얼굴이었습니다. 거실 식탁에 네 사람이 마주 앉았습니다. 잠시 정막이 흘렀고 공기는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무거웠습니다. 아들이 먼저 복지주택 신청서를 집어들며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복지주택 신청했다면서요? 가족 동의서가 필요하다던데 결국 저희가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이제 그만하시죠. 정혜 씨는 천천히 커피잔을 내려놓으며 눈을 마주쳤습니다. 그건 내가 알아본 거야. 내 인생인데 내가 선택해야지. 너희가 대신 살아줄 것도 아니잖아. 아들의 목소리가 곧바로 높아졌습니다. 엄마, 현실을 좀 보셔야 합니다. 무릎도 아프시고 장도 힘들게 보시잖아요. 결국 저희가 다 챙겨야 하고 비용도 들어갑니다. 저희 사정은 생각 안 해주십니까? 딸이 곧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저도 힘들어요. 대출 갚느라 허덕이고 애들 학원비에 생활비까지 하루하루가 빠듯합니다. 엄마 집만 정리하면 조금은 숨 쉴 수 있어요. 그런데 엄마는 늘 본인 생각만 하시는 것처럼 보여요. 정혜 씨는 딸을 똑바로 바라보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그 집은 내가 말하는 돈덩어리가 아니야. 너희 아버지랑 흙먼지 뒤집어쓰며 지은 집이고 내가 어린 시절 뛰어놀던 기억이 담긴 집이야. 나한텐 내 세월이 다 들어있는 곳이지. 딸은 눈시울이 붉어진 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요. 근데 추억만 붙잡고 있으면 현실이 너무 힘들어져요. 엄마도 불편하시고 저희도 지쳐가고요.
언제까지 과거만 바라보실 겁니까? 정혜 씨는 숨을 고르며 낮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과거만 보는 게 아니야. 내 남은 삶을 어떻게 살 건지, 그걸 내가 고르겠다는 거지. 며느기가 조심스럽게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도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저희가 직장 다니면서 애들 챙기고 살림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머니 혼자 계시는 게 늘 불안해요. 혹시라도 넘어지시거나 아프시면 결국 저희 몫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도 압박을 느껴요. 정혜 씨는 며느리를 바라보며 잠시 침묵하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내 말 이해한다. 근데 나는 책임으로만 존재하고 싶진 않아. 아직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걸 붙잡고 싶은 거야. 아들은 답답하다는 듯 손바닥으로 이마를 문질렀습니다. 엄마, 제발 고집 좀 그만 부리세요. 엄마 뜻대로만 하시면 결국 저희가 다 감당해야 합니다. 솔직히 저희도 지쳤습니다. 정혜 씨의 목소리가 거칠게 흔들렸습니다. 너희만 힘든 줄 아니? 나도 매일 불안해. 근데 그 불안을 없애는 방법이 너희 말대로 집 팔고 요양원 가는 거라면 그건 내 삶이 아니야. 나는 아직 내 선택을 하고 싶어. 아들이 의자를 밀치며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근데 나중에 문제 생기면 우리 탓하지 마세요. 그땐 정말 모른 척할 겁니다. 딸은 울음을 삼키며 눈을 닦았습니다. 엄마, 저희가 이렇게까지 말하는데도 결국 자기 생각만 하시네요. 서운합니다. 정말 서운해요. 세 사람은 결국 더 말하지 않고 문을 나섰습니다. 쾅 닫히는 소리와 함께 집안은 다시 정막에 잠겼습니다. 식탁에 혼자 남은 정혜 씨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가슴은 요동쳤고 귀에는 자식들의 목소리가 메아리처럼 맴돌았습니다. 하지만 그 혼란 속에서 묘한 해방감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래, 드디어 말했네. 오랜만에 내 목소리를 냈어. 그녀는 신청서를 다시 꺼내 들었습니다. 종이 위 글자가 눈물에 젖어 흐릿해졌지만 손끝은 단단히 힘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죠. 그날 밤, 정혜 씨는 봉사단 어르신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늘 자식들이랑 크게 부딪혔어요. 그래도 후회는 안 해요. 오랜만에 내 목소리를 냈으니까요. 수화기 너머에서 상대가 잔잔히 웃었습니다. 잘하셨어요. 결국 자기 삶은 스스로 지켜야 하는 거예요. 정혜 씨는 창밖 어둠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습니다. 그래요. 이제 진짜 시작이죠. 다음 날 아침, 집 안 공기는 어제보다 가벼워졌습니다. 잠을 설쳤지만 한정혜 씨의 발끝에는 묘한 힘이 돌아왔죠. 커튼을 열자 부엌 싱크대에 햇빛이 번졌고 그 빛이 마음 한가운데까지 스며드는 느낌입니다. 그녀는 핸드폰을 들어 주민센터 정민호 씨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오늘 시간 돼? 서류 다시 확인하고 싶어. 곧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선생님, 지금 오시면 됩니다. 가족 동의서 부분도 다시 설명드리죠. 그녀는 지팡이를 챙기고 현관문을 나섰습니다. 발걸음이 조심스러웠지만 방향만큼은 확실했습니다. 주민센터 상담실에는 전날보다 더 자세한 안내문이 놓여 있었습니다. 정민호 씨가 표를 펴며 말했습니다. 어제 걱정하신 가족 동의는 보호 연락처 확인용일 때가 많습니다. 독립거주 가능하다는 의사소견서와 일상생활 수행평가 ADL 통과하시면 본인 결정으로 진행되는 유형이 있어요. 비상연락인만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이야? 그럼 내가 직접 할 수 있는 거네. 네. 병원 진료 한번 보시고 인지기능 간이검사, 낙상 위험 체크 통과하시면 됩니다. 비상연락인은 전화 봉사단 친구분으로 지정하셔도 되고요. 이 설명은 그녀의 심장에 정확히 닿았습니다. 가족의 허락이 아니라 나의 결정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 그게 그녀를 다시 일으켜 세웠죠. 그럼 오늘 바로 병원 가자. 좋습니다. 제가 동행하겠습니다. 동네 병원에서는 차분한 검사가 이어졌습니다. 무릎은 분명 좋지 않았지만 기본적인 일상 동작은 가능하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인지기능 검사도 안정적이었죠. 의사는 재활 운동 계획과 낙상 예방 운동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보조기 착용하시고 실내에서는 미끄럼 방지 슬리퍼 신으세요. 혼자 지내셔도 됩니다만 비상벨 있는 집이면 더 좋겠네요. 병원을 나서며 그녀는 조용히 웃었습니다. 의사가 허락했네. 내 삶을. 그 말에는 안도와 기쁨이 함께 묻어 있었습니다. 서류는 속도감 있게 준비됐습니다. 의사소견서, 일상생활 수행평가표, 사본, 봉사단 활동 확인서, 그리고 비상연락인 지정서.
비상연락인 칸에는 정민호와 봉사단을 같은 동 이름을 적었습니다. 그녀는 적어 내려가며 마음속에 작은 깃발을 하나 꽂는 기분이었죠. 이번엔 끝까지 간다. 서류를 접어 가방에 넣는데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엄마, 오늘 어디 가십니까? 센터. 또요? 저희랑 상의는 하셨습니까? 어제 충분히 했지. 말투는 짧았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손끝이 약간 떨렸지만 그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경계선에서 균형을 잡는 듯한 긴장감이었습니다. 오후, 접수가 끝나자 정민호 씨가 말했습니다. 보통 2주 안쪽으로 심사가 납니다. 중간에 실사나 확인 전화가 올 수 있고요. 전화 오면 내가 받지. 네. 다만, 그가 잠시 말을 고르고 덧붙였습니다. 혹시 자녀분들이 다시 강하게 말씀하시면 오늘처럼 차분히 본인의 결정과 안전 대책을 반복해서 말씀하세요. 그게 가장 설득력 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명할 말이 생기면 마음도 덜 흔들리는 법이니까요. 그날 저녁 작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쓰레기를 버리러 나가다 계단에서 발이 살짝 삐끗했죠. 다행히 난간을 잡아 큰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는 사이 위층 이웃이 달려 내려왔습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 놀랐네. 이웃은 얼른 그녀를 부축해 집까지 데려다 주었습니다. 현관 앞에서 이웃이 휴대폰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혹시 모르니 제 번호 저장해 두세요. 급하면 바로 전화하시고요. 문이 닫히고 거실에 홀로 서자 그녀는 순간 울컥했습니다. 혼자여도 완전히 혼자는 아니구나. 그 생각이 가슴을 따뜻하게 적셨습니다. 그리고 결심은 더 단단해졌죠. 비상벨 있는 집으로 가는 게 맞아. 이튿날 딸에게서 먼저 연락이 왔습니다. 엄마 어제는 죄송했습니다. 저도 마음이 급했나 봐요. 그래, 알지. 근데 엄마, 정말 혼자 계실 수 있겠어요? 의사도 됐대. 비상연락인도 지정했고 곧 비상벨 있는 집으로 갈 거야. 전화 너머 딸의 숨이 고르게 바뀌었습니다. 엄마, 그러면 저희가 도울 일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이사나 정리 같은 건 저희가 하겠습니다. 정리할 건 내가 먼저 추려볼게. 너희는 필요한 날만 와. 대답은 담백했지만 딸의 태도가 조금 달라졌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녀의 어깨가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사흘 뒤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정의 어르신, 서류 심사 통과입니다. 다음 주 현장 면담만 잘 보시면 됩니다. 그녀는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고 벽에 기대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집안 공기가 달라져 있었습니다. 같은 집인데 발 디딜 곳이 환해진 느낌이었죠. 바로 그날 밤 봉사단 콜센터 배정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신규 연결 대상자 한 분이 급히 통화를 원하십니다. 정해진 시간에 전화를 걸자 낯익은 떨림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왔습니다. 아가씨 아니, 선생님. 오늘 하루가 길었어요. 누가 제 얘기를 좀 들어줬으면 했거든요. 그녀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지금부터는 제가 듣겠습니다. 그 밤의 통화는 예상보다 길었습니다. 통화를 끝내며 상대가 말했습니다. 전화 끊지 마요. 덕분에 제가 조금 버텼네요. 수화기를 내려놓은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의 목소리가 누군가의 밤을 붙들었다는 사실. 그 증거 하나만으로도 그녀의 선택은 충분히 설득력을 얻었습니다. 이게 내가 사는 법이야. 면담 날 정민호 씨가 동행했습니다. 면담관은 서류를 훑어보고 몇 가지를 확인했습니다. 낙상 위험 대책은요? 보조기 착용, 미끄럼 방지 슬리퍼, 거실 러그 제거했습니다. 비상연락 체계는 주민센터 사회복지사, 봉사단 동료 2분 지정했습니다. 일상 식사와 약 복용은요? 식사는 주 3회 공동급식 이용 예정이고 야근 알림 타이머 설정했습니다. 면담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를 많이 하셨네요. 본인 결정권을 존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최종 결과는 이틀 내로 통보드리겠습니다. 문을 나서며 그녀는 정민호 씨를 보았습니다. 나 오늘 좀 멋있지? 아니요, 아주 멋있으십니다. 둘의 웃음이 복도에 가볍게 퍼졌습니다. 결과 통보는 그보다 빨랐습니다. 다음 날 오후 합격 연락이 왔습니다. 입주 가능일은 다음 주 수요일입니다. 그녀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허공에 뜬 다리가 바닥을 딛는 순간처럼
오래 매달리던 마음이 착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이사 준비는 의외로 흔쾌히 굴러갔습니다. 다른 정리업체는 저희가 알아보겠습니다라고 말했고, 아들은 비상전화 앱을 깔아드리겠습니다라며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말투는 여전히 강단이 있었지만 어제의 벽은 분명히 낮아져 있었습니다. 그녀는 선을 분명히 그었습니다. 집 처분 얘기는 나중에 하자. 당분간은 그대로 둘 거야. 생활비는 내 돈에서 내가 쓰고. 아들이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 결정 존중하겠습니다. 입주일, 새 집은 작고 단정했습니다. 낮은 싱크대, 안전바가 달린 욕실, 침대 머리맡에 비상벨, 창가의 작은 난간 화분 모든 것이 스스로 살되 위험은 줄인다라는 문장으로 정리되는 공간이었죠. 그녀는 가만히 서서 조용히 숨을 들이켰습니다. 괜찮네. 나하고 잘 맞네. 저녁 무렵 아들과 딸이 간단한 음식을 들고 찾아왔습니다. 엄마, 전등은 스마트 스위치로 바꿔드렸습니다. 음성으로도 켜지고요. 고마워. 엄마, 창틀에 허브 심어도 돼요? 향이 좋대서요. 그럼 해봐. 짧은 침묵 끝에 딸이 먼저 자세를 낮췄습니다. 엄마 며칠 전에 했던 말, 죄송합니다. 그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알아. 너도 얼마나 급했겠니. 근데 이제 알았지. 엄마가 뭘 지키려는지. 아들의 목소리도 부드러워졌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엄마가 여기서 어떻게 지내시는지 보고 나니까 이해가 됩니다. 요양원보다 엄마한테 이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 서로 마음 상처만 만들지 말고 할 일 나눠 하자. 네, 그러겠습니다. 그 대화는 화해의 선언이라기보다 새로운 규칙의 합의처럼 들렸습니다. 서로의 생활을 존중하고 필요한 도움만 정해진 방식으로 주고받는 규칙 말입니다. 밤이 깊자 그녀는 작은 테이블에 앉아 다이어리를 펼쳤습니다. 아침 8시 약 10시 산책, 오후 2시 봉사단 통화, 저녁 6시 공동급식. 칸칸이 채워지는 일정을 보며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달력이 다시 살아났네. 그때 전화가 울렸습니다. 봉사단에서 연결된 새로운 대상자였습니다. 선생님, 오늘 목소리 듣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창밖의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저도요. 여긴 바람이 좋아요. 같이 잠깐 걸었다고 생각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그녀는 벽에 기대어 조용히 웃었습니다. 전화기 너머의 침묵을 메우던 목소리가 이젠 자신의 방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외로움은 사라지지 않지만 방향을 바꾸면 함께 걸을 수 있다는 걸 이제 압니다. 늦은 밤, 메시지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아들 엄마, 내일은 저희가 장보러 모시겠습니다. 딸 엄마, 주말에 화분 더 심어드릴게요. 그녀는 짧게 답했습니다. 그래, 시간 맞춰와. 국 끓여줄게. 답장을 보내고 불을 끄려다 그녀는 비상벨을 한번 눌러보았습니다. 작고 확실한 신호음이 울렸죠. 괜찮다. 그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조용히 불을 껐습니다. 새로 열린 방, 새로 그은 선, 새로 세운 규칙, 그 모든 위에 그녀의 하루가 안정적으로 자리 잡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누군가의 마음을 달래는 전화 한 통, 창가의 작은 허브향, 그리고 스스로 정한 약속들로 단단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릎은 아직 불편하지만 걸음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떨리지 않죠. 입주한 지 2달이 흘렀습니다. 정혜 씨의 방 창가에는 작은 허브 화분이 자리했고 매일 아침마다 은은한 향이 퍼졌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이곳의 규칙적인 생활은 그녀의 몸과 마음을 조금씩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릎은 여전히 불편했지만 매일 하는 재활 운동 덕분에 이제는 지팡이를 짚고도 동네 한 바퀴를 도는 여유가 생겼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도 달라졌습니다. 예전처럼 집 정리나 요양원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고 대신 필요한 때 도움을 주는 방식으로 바뀌었죠. 딸은 주말마다 와서 화분을 돌보고 아들은 전등과 스마트폰 기능을 점검해 주었습니다. 정혜 씨도 한 발 물러서 자식들의 사정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서로 너무 몰아붙였구나. 나도 억울했지만 너희도 힘들었겠지. 이제는 서로가 조금은 가벼운 마음으로 오가는 관계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녀에게 큰 힘이 된 건 봉사단 통화였습니다. 전화 너머에서 누군가의 긴 한숨과 외로운 목소리를 들을 때 정혜 씨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요. 저도 외롭지만
이렇게 얘기하니 좀 덜하죠. 상대는 종종 울먹이며 대답했습니다. 맞아요. 덜해요. 감사합니다. 그 순간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혼자가 아니라는 것, 그리고 자신이 누군가에게 의지가 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삶을 지탱하는 또 하나의 기둥이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더 이상 불안에 끌려가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무릎도, 자식들과의 갈등도 모두 자신이 주인이 되는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게 되었죠. 늦게라도 내 목소리를 되찾았네. 그리고 아직 웃을 수 있네. 그녀는 매일 아침 허브향을 맡으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시니어 여러분, 이 이야기가 조금은 마음에 닿으셨을까요? 누구나 나이 들며 외로움, 건강, 경제 문제, 가족과의 갈등을 겪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건 내 인생의 주인은 나 자신이라는 깨달음 아닐까요? 작은 결심 하나가 인생을 다시 살게 하고 작은 선택 하나가 내 목소리를 되찾아줍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도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더 많은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또 다른 시니어들의 목소리와 삶의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